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이에요. 미병이 치지라는 말인데,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그 안일 밑자, 병자, 그래서 미병이라고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 병이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으로 내가 진단을 받거나 병이 생기진 않았는데, 몸에 약간 좀 이상한 상태, 그 상태를 미병 상태라고 해요. 건강한 상태와 질병이 되는 전 단계, 그 미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태에서 치료를 해라. 그래야지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날 나는 건강하다가 갑자기 딱 질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몸이 계속 나빠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에서 내가 치료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면은 병이 없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아직 검사를 했더니 병이 아니래, 그러고서는 그냥 똑같은 생활을 하면은 그게 이제 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대부분의 원인은 다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안 좋은 것들이 쌓이다가 그게 병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병 되는 거 있죠. 갑자기 교통사고 난다거나 어디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갑자기 병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얘기하는 만성병들은 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치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기준인데, 요즘에 이제 한국도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5세 이상의 2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치매 환자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 24년도에만 해도 103만 명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갈수록 이렇게 치매 환자들을 치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치매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다 이제 뇌가 인지기능 장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치매의 증상들인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집을 잘 못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리고 시간 감각, 공간 감각,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지 모르고, 집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맨날 오랫동안 살았던 집인데 화장실을 못 찾고, 이런 일들은 그리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판단력이 저하되고, 계산 같은 것도 엄청 잘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실수가 나고, 이런 어떤 생각하는 영역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 바로 치매라는 질병입니다. 결국에는 치매라는 거는 치매뇌, 우리가 건강한 뇌가 있고 치매뇌가 있다. 치매뇌라는 거는 생각하는 영역, 대뇌 피질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그런 데가 노화가 되면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대뇌 피질이 위축되고 뇌실이 확장되고 해마가 위축되고 이런 얘기들이 의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 단백질이나 아멜로이드 베타 같은 것들이 신경세포에 축적이 되면서 그게 치매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간이 치매 검사, 이거 그 치매 검사는 사실 이제 인지기능 검사 같은 거를 이제 병원에 가면 하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치매 검사가 이겁니다. 2023년 논문에 한발서기, 이렇게 한 발로 서는 거 있지.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10초 이상 서지 못하는 사람은 20초에서 30초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고 이게 안 되더라도 집에서 조금씩 살짝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내가 감각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이 균형 감각이라는 건 뇌에서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그러면 이제 왜 생기느냐, 흔히 이제 얘기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 기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특히 요즘에는 아포지질 단백질하고 아포E4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요게 있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나타나고 매우 높다. 요게 치매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좀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유전자형 2개를 갖고 있으면 95% 이상에서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게 치매,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뇌에 문제 있는 거. 이제 이게 뭐가 다른 건지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치매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는 게 치매고, 알츠하이머는 치매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노인성 치매라고 얘기하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게 알츠하이머 치매고, 파킨슨병이라는 거는 치매랑은 좀 달라요. 치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파킨슨은 뇌간 부위에 흑질이라는 곳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뇌에서 도파민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게 그 부위가 좀 다릅니다. 요게 파킨슨병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부위가. 그래서 여기 정상뇌랑 파킨슨병 환자 뇌를 보면은 여기 정상뇌 여기 까만 부위가 있죠, 여기. 네. 여기 까만 부위 흑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까맣게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파킨슨병 환자는 흑질이 검은색이 거의 없어졌죠. 네. 이렇게 흑질 세포가 노화된 거. 네. 이런 것들이 파킨슨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킨슨 얘기가 나온 김에 파킨슨 증상들을 보면은, 치매는 아까 전에 막 뭐 잘 생각이 안 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치매의 그 증상이라 그러면, 파킨슨병은 흔히도 우리가 알겠지만 서동증, 움직임이 느려져요. 네. 그리고 변비도 생겨요. 느려져요. 그러고 아니면 경직이 되는 경우, 아니면 그냥 나는 움직이지 않고 안정해 있는데 자꾸 들들들 떨리고. 경직이 뭐예요? 경직은 움직이지 않고 굳는 거가 리지디티라고, 굳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러고 뭐 뒤에서 우리가 하겠지만 후각 손실, 수면 장애, 뭐 자율신경 장애, 뭐 정신 인지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파킨슨병이고, 주로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해서 이렇게 둥종둥종 걸음 걷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파킨슨 환자분들. 네, 이런 것들이 파킨슨병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즘에 그 논문들에서 보면은 파킨슨병이 좀 잘 생긴, 이 사람은 파킨슨병 걸리는 확률이 높아, 좀 위험해 라는 그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전조 증상, 정구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잠꼬대, 심한 잠꼬대. 네. 그래서 보면은 심한 잠꼬대인데 그냥 잠꼬대가 아니라 아주 심한 잠꼬대가 하루 이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 네.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거 뭔가 뇌가 계속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이 높더라라는 논문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은 보통 어떻게 되죠?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내 목소리가 커져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파킨슨 환자들은 뇌에 그 주파수 추정 청각이라는 것이 뇌관이 있는데 거기가 과민해져요. 과민해져서 내 목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래서 목소리가 오히려 작아져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드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고 목소리가 변한다. 이러면 요것도 이런 사람들은 파킨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더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또한 후각장애. 냄새가 잘 안 맡아지고 냄새가 뭔가 좀 잘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 이런 증상들이 계속 지속된다. 또 파킨슨병, 또 후각장애는 치매랑도 연관이 있어요. 이 후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치매나 파킨슨에 걸릴 확률이 좀 높더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 코 아니에요. 여기 코 안에도 여기 노란색 있는데 있죠. 여기가 후각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신경이 퇴화되더라. 파킨슨병 환자들. 그래서 냄새가 잘 안 맡아지는 증상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게 파킨슨병 환자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린 건 지속되는 심한 잠꼬대, 그리고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변하는, 그리고 후각장애, 냄새 못 맡는 이런 것들이 내가 뭐 주변에 누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거 조금 파킨슨병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러고 검사를 맡아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치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치매에 걸리고 파킨슨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왜 치매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가, 요게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이에요.
네, 치매 유전자가 아포이포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그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면 그거를 알면은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치매에 누구는 걸리고 안 걸리는지를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옛날부터 요즘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치매 유전자가 내가 갖고 있어. 파킨슨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요거가 있다고 무조건 치매나 파킨슨에 걸리는 게 아니고 요 유전자를 스위치가 딱 켜지면은 치매나 파킨슨이 발생하고 스위치가 계속 꺼져 있으면 발생을 안 한다는 거. 그게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 그래서 그 스위치를 온하는 거. 그 유전자 스위치를 발동을 시키는 것들이 무엇이냐 보니까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같은 이런 생활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습관, 부모가 치매가 있어. 그럼 보통 치매나 파킨슨은 가족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전자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치매가 있는데 내가 식습관이랑 운동 습관을 개선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치매가 안 걸리더라. 치매 유전자는 있지만 치매 유전자가 켜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치매를 예방하고 또한 치료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요즘 이 지금 논문인데요. 2022년도 논문이네요. 보니까 파킨슨 병이 우리가 뇌간에 흑질의 도파민 세포가 안 나오는 것이지만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뭔가 파킨슨 병이 뇌의 만성 염증하고 관련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킨슨 환자들을 보니까 이런 뇌신경의 만성 염증이 있던 사람들이 파킨슨이 생기더라고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온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그게 뇌 안에까지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 그게 치매나 파킨슨 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만성 염증이 뇌신경 조직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져. 우리 뭐 아토피 이런 거 있는 애들 보면 피부가 딱딱해지잖아요. 점점 염증이 오래되면 딱딱해져. 그 딱딱해지는 것들이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 이런 게 침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치매나 파킨슨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하나 뭐냐, 우리 모든 세포, 뇌 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의 모든 세포는 내가 태어났을 때 세포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포는 부위마다 다르지만 원래 쓰던 세포가 죽고 그 세포를 대신하는 새로운 세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네. 우리 뭐 눈의 망막세포 이런 것들도 내가 태어날 때 갖고 있던 걸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수없이 반복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뇌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뇌세포도 노화된 세포가 노화가 되면 그 노화된 세포가 우리 몸에서 저절로 없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노화된 세포를 잡아먹는 기능이 있어요. 제거하는, 청소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이 잘 작동돼서 노화세포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새롭게 잘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뇌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은 노화된 세포를 제대로 제거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화된 세포가 계속 쌓이면서 치매 내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이나 치매나 마찬가지고 특히 파킨슨병 같은 경우 우리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잖아요, 병원에서. 그럼 아까 봤던 뇌간 흑질 세포, 그 도파민을 만들어낸 도파민 세포가 이미 80% 이상 죽은 상태예요. 80% 이상 죽은 상태에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약이 바로 들어가요. 엘도파, 카르비도파 이런 얘기 보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우리 몸 상태는 만성 염증이 뇌에 많이 퍼져 있는 상태다. 자, 그러면은 이 만성 염증을 어떻게 줄이는가가 결국에 또 궁금한 얘기겠죠? 네, 안 생기게, 어떻게 만성 염증을 안 생기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생활 습관이랑 연관이 돼요. 자, 1번 보면은 어떻게 줄일 것이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섭취를 하지 않는 거, 끊는 거. 근데 주로 음식 중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단순히 뇌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거 4가지가 요거. 글루텐, 유당, 설탕, 과당.
글루텐은 우리가 밀, 보리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빵, 과자 끊으라는 거예요. 요거를 많이 먹으면은 뒤에서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당, 우리 유제품들 있죠, 유제품. 네, 그것도 소화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먹으면 이게 우유 제품. 우유 제품을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계속 이걸 먹는 소화 효소가 없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글루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루텐 소화 효소가 없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섭취를 하면 이게 염증을 일으켜요. 그리고 설탕은 염증을 심하게 합니다. 과당, 우리 커피 마시거나 할 때 수시로 타먹는 시럽 있죠? 네, 그게 과당이죠, 액상과당. 그런 것들이 염증을 심하게 만든다.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또 하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그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 뇌신경은, 뇌의 신경 전달은 이게 전기 자극으로 다다다닥 돌아가고 또 이 신경 사이에서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서 쫙쫙 신경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달이 잘 되려면 그 물질들이 필요해요. 전달하는 물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료들이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까 노화세포가 많이 쌓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노화세포를 잘 없애줘야 돼요. 병들어진 세포를 잘 없애줘야 돼요. 그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군복하는 거예요. 16시간. 간헐적 단식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방법 뒤에 좀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운동하는 거. 운동 조금 열심히 하는 운동. 그냥 대충 숨쉬기 운동하는 거 말고 네, 좀 열심히 약간 힘들게 하는 운동. 뭡니까? 그래야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생성이 돼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지키면 치매가 있는 사람 혹은 어떤 다른 만성병들 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2주에서 4주 동안 이거 그대로 잘하면 진행이 되죠.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계속 이런 생활습관 유지하는 건 호전이 되겠죠. 자, 병원체 음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글루텐, 유당, 설탕, 과당, 빵, 과자 이런 거 드시지 말라는 거. 초콜릿 이거 너무 단 거 이런 거 드시지 말라는 거. 라면 이런 거. 과일은 먹는 거 좋은데 너무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진 않아요. 과당도 안 좋기 때문에. 얘네들이 왜 안 좋냐면은 이런 내가 소화를 못 시키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큰 음식을 잘게 짜게 가지고 쪼개서 내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상태 크기까지 줄이는 게 소화라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짜게, 만약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포도당까지 쪼개지고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쪼개지고 지방은 지방산까지 쪼개져야 우리 몸에 들어가요. 우리 몸에 흡수가 돼요. 근데 그게 제대로 쪼개지지 않아. 소화효소가 없어. 그럼 다 쪼개지지 않겠죠? 그럼 커져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근데 계속 먹어. 그럼 그걸 우리 몸에서 계속 흡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흡수가 안 되고 막 떠돌아다니는 우리의 소화기관, 혹시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다 소화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패가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몸에 요만한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흡수할 수 있는 구멍 크기가 여기인데 이만한 물질들이니까 흡수가 안 되는데, 이게 염증이 생기면 이 구멍이 헐거워집니다. 커져요. 구멍이 커져서 소화가 다 마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구멍이 커져버려요. 그거를 장두수라고 해요. 두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흡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구멍이 커졌잖아요? 그럼 단순히 그것들만 흡수되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중금속 이런 거 다 들어오기 시작해요. 구멍이 커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끊으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져, 혹은 치매나 파킨슨이 있는 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 그거 치매, 파킨슨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병들이 시작되는 것 같은 사람들은 끊는 게 좋다. 반드시 끊어야 돼요. 자, 글루텐은 정말 치매를 유발할까요? 2021년 셀즈에 나온 논문입니다. 글루텐이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우울증, 자폐증을 일으킵니다. 또 똑같이 셀즈에 글루텐을 끊었더니 치매뇌가 개선된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는 그런 유당이나 설탕, 글루텐, 설탕 과당을 끊으라고 얘기했는데 또 요 논문에 보니까 칼로리를 제한하는 소식하는 거. 소식을 했더니 칼로리를 제한하는 소식을 했더니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억제되면서 장수 유전자를 자극해서 치매내가 건강내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왜 100세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 보면 소식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소식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타고나신 분들. 근데 보통은 소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글루텐, 유당, 설탕, 과당 말고 뭘 먹어야 되냐? 네, 좋은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해요. 좋은 지방 우리가 알죠? 네. 이제 좋은 지방만 골라 먹는 걸 케톤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 좋은 지방이라는 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단세지방산, DHA, 불포화 지방산, DHA, EAP 같은 것들이 많이 함유되는 음식, 그리고 오메가3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지방들이 좋은 지방이에요. 좋은 지방을 많이 먹으면 얘가 항산화하고 항염증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지방들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뭐 불포화 지방이 많은 오리고기, 돼지고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돼지고기는 여기 돼지고기를 제가 써놓긴 했는데 옛날에는 돼지고기 엄청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괜찮다라는 논문들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약간 중간이에요. 닭고기, 생선 이런 것들 많이 먹어요. 특히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게 우리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아보카도 오일, 달걀 노른자 이런 데들이 이런 것들 먹는 게 좋은 거죠. 또 뭐죠? 등푸르 생선. 오늘 안동 강고등어, 네, 강고등어, 연어 이런 정어리, 청어 이런 등푸른 생선들이 오메가3가 많아서 건강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씨, 치아씨, 햄프씨, 호두, 들기름, 생들기름. 들기름은 산화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잘 산화가 잘 돼서. 들기름, 아마씨유 이런 것들을, 이런 좋은 지방들을 먹는 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항염증하는 거. 그래서 고기 종류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뭐 오리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 소고기 중에서 특히 풀먹인 소고기 이런 것들이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고기는 조금 요즘에 약간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냥 중간 정도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지방, 탄수화물 대신에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먹고 좋은 지방이랑 단백질 그리고 저탄수화물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케톤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 케톤 다이어트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단순히 다이어트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몸을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케톤식이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케톤체가 생성돼서 탄수화물 포도당 대신에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케톤식이거든요. 조금 복잡한 얘기라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되게 좋다. 네.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운동하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결핍을 충분히 보충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뇌신경 전달하는데 물질로 쓰이는 원재료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보면은 2022년 네이처지에 나오는데 장내 유익균, 좋은 균을 얘기하는 거죠. 장내 유익균. 장 안에 유익균들, 좋은 균들이 많이 살수록 치매내가 개선이 되더라고요. 치료가 되더라고요. 장내 유익균 어떻게 치료하나? 장내 유익균이 많으면 활성산소가 제거돼서 만성염증이 치료되고, BDNF라고 뇌신경을 재생하는 물질이 생성이 자극돼서 치매가 치료되더라고요. 그런 연구들이 다 이루어져요. 아까 우리가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먹으면은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더라. 그리고 또 운동, 조금 약간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해주니까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더라. 우리가 장내에 좋은 세균이 사는지 아는 방법이죠. 간단하게. 방귀 냄새가 좀 적고, 배변 냄새가 좀 지독하지 않고, 황금색 바나나 변을 보고, 매일규칙적으로 변을 보고, 이러면은 이제 장내 유익균들이 산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유해균,
나쁜 균들이 더 많이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방귀 냄새가 없는 게 좋네. 그게 좋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아하는 먹이를 많이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먹이가 야채, 채소입니다. 섬유질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아해서 먹이로 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한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 자체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프로바이오틱스 요즘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막 100억 CFU, 이렇게 CFU 높은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에커만시아라는 제품이 요즘에 나왔는데, 에커만시아라는 균 이름이거든요. 이게 다 균 이름이죠. 락토바실러스, 락토코커스, 엔테로코커스, 이게 좋은 균들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에커만시아라는 균이 요즘에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요거가 특히 치매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더라, 좀 더 좋더라.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은 저 유산균 어차피 프로바이오틱스 먹을 거면은 저런 에커맨시아 쪽으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고 그 치매 이제 비타민 중에서 우리가 이제 치매가 이미 치매 증상이 이미 온 사람들, 이미 치매 약간 인지 기능에 저하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12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B12를 부족해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온 사람들은 비타민 B12를 보충해 줬더니 인지 기능이 개선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타민 B12 풍부한 음식들 이런 거죠. 육류, 조개, 생선, 계란, 치즈 이런 것들. 그냥 누룽지에 밥에다 된장국, 김 이렇게 먹으면 이런 것들이 보충이 안 돼요. B12가 부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못 먹는 분들은 비타민 보충제, B 같은 거 보충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니까 뭐 이런 뭐 호모 시스템 혈증이 생기고 이래서 치매가 발생하더라고요. 비타민 B9, 엽산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보통 아기가 지금 임신하면 많이 먹는 건데, 요 엽산 B9이 부족해도 치매가 오더라고요. 요런 거, 김, 검정콩, 시금치, 깻잎, 쑥갓 이런 거에 B9이 많더라고요.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B3, 나이아신 요게 부족해도 치매 위험이 증가하더라고요. B3 많은 것들, 고기, 땅콩, 콩, 표고버섯 이런 겁니다. B1, 티아민 요게 결핍해도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비타민 B1이 풍부한 음식이죠. 돼지고기, 콩나물, 밥, 현미 이런 거. 제철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음식들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분들은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고농도로 드시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제품들, 비타민 B 컴플렉스 이런 거 하나씩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를 고농도로 먹으면 치매가 예방될 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우울증, 혈류 생성되고 피로 개선되고 소화 기능도 개선되고 피부 가려움증, 탈모, 면역력 균형 되게 좋은 점들이 많더라. 비타민 B를 많이 먹으면. 그래서 비타민 B는 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루 한 알인데 내가 좀 몸이 안 좋거나 필요할 때는 2번, 3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괜찮은데 속이 좀 먹었더니 쓰리다 이런 분들은 식사 후에 바로 먹거나 식사하면서 같이 드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고 목사님 같이 위 수술을 해서 위 쪽을 절제하는 분들,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려면 위산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흡수가 되는데 위 절제가 한 사람들은 한동안 그게 좀 부족하죠. 그래서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고농도 비타민 B12 먹거나 아니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맥 주사를 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십시오. 그래서 비타민 B를 먹고 소변이 노랗게 되는 건 정상입니다. 물 많이 드시면 좋아요. 지금은 비타민 B였고 비타민 D,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라는 거는 뭐냐면 요게 지금 우리 세포예요. 세포. 우리 온몸을 다 구성하고 있는 게 세포거든요. 네. 온몸, 우리 몸에 약
7쪽에 뭐 10쪽에 이렇게 다 그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원료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이런 좋은 단백질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뇌신경세포도 살아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있어야지 원료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밤에 먹는 거예요? 낮에 먹는 거예요? 비타민은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아요. 밤에 먹으니까 잠이 안 네, 와요. 밤에 먹으면 불면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래가지고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B12도 비타민 B12도 나고처럼 밤에 자기 전에 드시는 것보다는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아니 아침에 먹었는데 저는 안 먹었는데 어쨌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퇴행성 뇌질환이 오더라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있어야 신경 재생이 촉진되더라. 비타민 D 부족하니까 만성 염증이 생기더라. 아까 얘기 들은 장누수, 장에서 못된 것들, 장에서 나쁜 것들은 흡수가 되면 안 되는데 나쁜 것들이 흡수가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대요. 비타민 D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얼마나 먹어야 되냐?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용량이에요. 하루에 예를 들면 어른들은 한 뭐 800 IU 정도. 근데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되게 옛날 정보죠. 교과서에 나오는. 요즘 최신 논문에서는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낫더라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햇빛 많이 보면 안 돼. 햇볕을 많이 보는 사람도 밭일을 하는 사람도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어줘야 돼요. 먹는 게 무지가 많은데. 근데 비타민 네? 민소도 먹으면 안 돼요? 비타민 D 지용성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서 드시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를 얼마나 먹어야 되나 이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몸이 좀 안 좋은 사람 기준이에요. 하루에 3만 IU 드셔도 괜찮다. 3만 IU에서 5만 IU를 먹어야 난치병이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뭐 먹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요즘에 최신 논문 트렌드가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줘서 난치병을 치료하는 논문들이 요즘에 계속 나오더라라는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먹는 걸 보통 권장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한 3만 IU에서 5만 IU까지 드셔도 괜찮고 그냥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은 1만 IU 정도 드시는 게 있습니다. 보통 알 나오는 건 뭐 2,000 IU, 3,000 IU, 5,000 IU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 근데 그거 좀 부족하다. D3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2보다 D3가 훨씬 효과가 좋아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다 D3입니다. 비타민 D가 반감기가 있죠. 모든 약물은 다 반감기가 있는데 비타민 D가 반감기가 보니까 혈액 내에선 2주, 지방세포 내에선 2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복용을 한다, 3만 IU 이렇게 드시는 사람들은 한 6개월 그렇게 먹고 한 2달 쉬는 거예요. 그러면 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그러고 나서 다시 먹고 이런 식으로 주기화 복용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복용합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D를 먹을 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죠. 비타민 D는 먹으면은 몸에 좋지만 이런 미네랄들 흡수율이 높아져요. 우리 골다공증 있으면 칼슘 먹을 때 비타민 D 꼭 같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비타민 D를 먹어야 미네랄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런 좋은 미네랄들도 흡수가 많이 되는데 중금속, 수은 이런 것들도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조금 내가 많이 먹는다 할 때는 이런 거 참치 같은 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참치는 수분이 많잖아요. 큰 물고기들은. 그리고 뭐 우유 중에서도 칼슘 함량이 높은 우유 이런 거는 조금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안 먹는 게 좋아요. 네.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드실 때 고용량. 굶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1만 IU 정도 드시면은 큰 문제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뇌신경에 노화된 세포들을 빨리 제거하는 것들 중에
한약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연구된 것들이거든요. 오디, 호장간, 황련, 황백, 해남 이거 다 한약들. 우리가 뭐 녹차, 양파, 생강, 강황 이런 건 다 한약재로 쓰는 거잖아요. 네, 음식을 이런 걸 자주 드시면 되게 좋은 거예요. 생강, 커피, 녹차, 마포파, 은행잎, 셀별 이런 것 다 이런 것들 대부분의 야채, 채소들, 한약재류들이 뇌신경 세포를 자극해서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녹차 섭취했더니 파킨슨병 위험이 줄어들더라 라는 논문들도 있어요. 커피도 괜찮기는 괜찮습니다. 너무 태우지 않고 설탕 이런 거 많이 넣지 않고 카테킨 요즘에는 타우린도 먹었더니 파킨슨병을 치료하더라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타우린을 권하기도 하거든요. 네. 타우린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영어를 잘 모르겠어요. 바카스에 보통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시티콜린이라는 약이 나오는데 이 시티콜린이 이게 기억력이랑 개선시키고 건망수 침해를 좀 좋게 하더라. 뇌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시티콜린이 우리 몸에서 원래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뇌 세포막에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충제를 먹으면 원래는 이런 보충제를 먹으면 뇌로 잘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뇌는 막으로 3쪽 막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근데 시티콜린은 들어가서 작용을 해서 좀 좋아지게 호전시키더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2024년 뉴트리언치지의 7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좋은 이런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이게 흡수가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생충이 다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생선 날거 많이 먹거나 생야채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 기생충이 몸에 사는 경우도 좀 있어요. 요즘도. 네, 그러면 얘네들이 좋은 미네랄 비타민을 다 뺏어 먹어가지고 치매를 일으키더라는 이런 음물들도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2번 정도는 보충제 드시는 것도 좋다. 특히나 생야채, 날것 같은 거 즐겨 드시는 분들은 보충제도 하나씩 한 번씩 드시는 게 좋다. 뭐가 많죠? 삶이 괴롭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든 뇌세포를 제거하고 뇌세포만 아니라 병든 세포 빨리 죽어서 없어져야 할 세포가 계속 살아있고 남아있는 좀비 같은 세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빨리빨리 없애줘야 좋은 세포들이 생성되는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거다? 공복하는 겁니다. 공복을 하면 왜 좋냐면은 우리 몸에서 자가포식이라는 나쁜 찌꺼기들을 잡아먹는 시스템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쓰레기들, 찌꺼기들을 알아서 잡아먹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오토파지라고도 얘기를 하는 자가포식이거든요.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공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영양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아까 의사들이랑 상담하면서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인슐린제나 설포뇨스제 같이 그 인슐린 분비를 강제적으로 약물로 조절을 하는 분들 계시죠? 당뇨 중에 이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해서 해야 됩니다. 원래는 보통 우리 몸에서 그 자가포식이라고 찌꺼기를 없애는 작동이 식후 10시간부터 작동을 합니다. 10시간에서 16시간까지 자가포식이 활성화되고 16시간부터 이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래서 10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그때가 자가포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그래서 16시간 다 채우면 좋고 안 되면은 최소한 12시간 요 정도라도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이렇게 병든 세포를 제거하는 기전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병든 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이 이런 거대 자가포식, 미세 자가포식, 사페론 매개 자가포식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 몸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그거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공복을 하는 거예요. 자가포식을 했더니 아밀로이드 베타가 제거돼서 치매가 치료됐다는 논문. 자가포식을 했더니 파킨슨병이 없어지더라고요. 개선되더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려면은 16시간 정도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거는 철저한 금식, 물만 먹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근데 이게 어려울 것 같아도 16시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다 하고 저녁 식사 하신 다음에 아침, 저녁 식사 좀 일찍 하고 아침 먹을 때까지, 만약에 저녁 식사 6시에 하시고 아침 먹을 때까지 아침을 한 8시에 드신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럼 14시간 공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그 중간에 좀 나는 안 먹는데 좀 출출해서 뭐 하나 조금 한두 개 드시고, 요러면 이제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다시 우리 몸이 그걸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자가포식이 이루어지죠. 근데 얼마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기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자가포식을 매일 할 수 있으면 사실 좋지만 매일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2번 정도, 3번, 2번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주 2회나 주 3회 정도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계속 하는 게 좋죠. 왜냐면 우리 몸에서는 계속 노화된 세포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빨리 없애주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 2회 정도는, 일주일에 2번. 네, 일주일에 2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운동하는 거.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남아있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이미 내가 노화되지 않고 병들지 않은 세포들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몸에. 그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운동하는 거. 운동할 때 배고픈 게 더 좋아요? 배고픈 상태에서 운동해도 괜찮으세요? 더 좋아요? 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혈당이 확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는 지금 내용들이거든요. 운동을 할 때 마이오카인이 분비돼서 뇌신경 재생을 하는 물질들이 분비되더라. 네. 치매내가, 근력 운동을 했더니 치매내가 개선되더라는 거예요. 운동을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그냥 숨쉬기 운동하는 게 아니라, 논문에서는 치매를 치료할 때는 주 3회에서 5회 정도 약간 격렬한 운동을 시켜요. 주 3회 정도 격렬한 운동. 숨이 차는 운동. 우리 몸에서 약간 힘들다는 신호가 느껴져야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힘들게. 유산소 운동했더니 이렇게 뇌세포가 좋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운동을 하다가 끝날 때 조금 힘들어서 이제 그만할까 할 때 조금 더. 그겁니다. 많이 더 할 필요 없어요. 너무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언제 좀 힘들어지나 할 때 조금 더. 요거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내가 주로 이제 운동은 뭐 걷는 거 이런 거잖아요. 하는데 이제 무릎이 아파서 못 걸으시고 허리가 아파서 못 걸으시고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일단은 누워서 하는 운동. 우리가 이렇게 막 이런 역기 같은 거 들고 하는 거는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것들 있죠. 이거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부하가 큰 부하 없이 하는 운동. 그래서 내가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하는 분들은 일단 누워서 30분 이상 운동하셔야 돼요. 약간 힘들게. 그거를 조금씩 늘려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 운동이나 괜찮아요. 내가 막 만들어내도 괜찮아요. 내가 30분에서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누워서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고,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관절 같은 거 치료할 때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씩 점진적 운동을 통해 회복을 하더라. 그래서 특히나 우리 근육은 근막이라는 거에 쌓여져 있어요. 우리 근육 세포들이, 우리 고기 같은 거 근막 있잖아요. 떼버리잖아요. 질기니까. 그 근막에 다 쌓여져 있거든요, 근육이. 근데 그 근막이 긴장되어 있으면 근육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근막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런 거, 폼롤러 요런 거 혹시 보셨죠? 이렇게 동그랗게 베개같이 생겨서,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 요걸로 온 몸을 다 비벼주는 거예요. 근막을 푸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 무릎이 아프면 무릎, 뭐 다 온몸을 다 풀면 좋아요. 그래서 누워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누워서 이런 걸로 온몸을 풀어주는 운동을 하면은 단순히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뇌도 좋아지더라고요. 매일 늘려주면 안 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집에서 또 치매를 특히나 치매나 파킨슨 같은 뇌를 좋아지게 하는 운동들. 여기 보면은 우리 그 머리에 보면은 뇌랑 근육이 뇌를 싸고 있는 경막이랑 근육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한 군데 있어요. 요 바로 뒤에 후두 하근이라는 근육이 얘기를 거기에 부착되어 있고 요 뒤통수 아래에 있는 거, 두개골 아래. 얘를 풀어주는 게 그래서 뇌 건강한 데 되게 좋대요. 얘를 풀어주는 방법 뭐냐? 이렇게 도리도리 운동하는. 특히나 그때 또 요즘에 어지러운 분들이 많아요. 한 40대 넘어가면 어지럼증이 이제 생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지러움이 생기는데 이석증이나 전정신경 같이 귀가 안 좋은 분들도 도리도리 운동을 많이 해주면 전정신경이 제한이 돼요. 하루에 200번씩 해요. 나중에는 지금은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살살 돌려도 되는데 이제 이게 조금씩 빨리 하죠. 어지러워. 이렇게 해서 벌써 어지러우면 이거 전정신경이 안 좋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서 1분에 200번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면은 좋다라고. 빨리 돌리는. 그래서 요거를 매일매일 막 빨리 돌릴 필요 없더라도 자주자주 이렇게 해주면은 후두하근이 풀리면서 뇌 기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뇌랑 연결되는 게 우리가 뇌에서부터 척수로 해서 온몸 이 등 허리까지 쭉 척수로 뇌 척수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걸 싸고 있는 경막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아래에 있는 그림 있죠. 이 뒷부분을 다 늘려주는 스트레칭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앉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폼롤러로 풀어주고 스트레칭 해주고. 또 하나 물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우리 뇌는 78%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뇌세포에 물이 부족하니까 신경전 신호가 잘 전달이 안 돼서 뇌가 위축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 위축이 되고 만성 뇌혈관 물질, 신경퇴행물질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물이 충분해야 아까 얘기한 자가포식도 활성화되고 몸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물은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우유 중독. 한 1.5리터 정도는 뭐 조금 많이 마셔주는 거예요. 1.5. 그래서 이게 치매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치매 치료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아예 치매 치료 불가능하다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치매가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꽤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치매를 많이 치료하시고 한국에서도 치매 위주로 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치매 치료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치매 치료가 되던가 봤더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가 계속 돼요. 파킨슨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뭐 하나만 한다고 치매가 치료되는 건 아니고 예방되는 건 아니고 이거를 다 퍼즐처럼 다 조화롭게 내 몸에 어떤 게 부족한지를 잘 봐서 그거를 이제 개선을 하면은 치매가 예방되고 나아가서는 치료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치매가 고친다는 건 힘들고 개선될 수 있어요. 개선될 수 있는데 단순히 침만 맞이고서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치매는. 침만 맞아도 치매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아니고 치매는 이런 모든 것들 생활 습관이 다 잡히고 침도 맞고 약도 먹고 다 해야지 개선이 될까 말까.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뇌신경세포가 그동안은 뇌신경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은 재생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뇌신경세포 중에 재생될 수 있는 세포가 3가지가 있어요. 성상학에서 희돌기하고 세포 같은 아까 전에 나온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재생이 되더라. 근데 재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걸 다 잘 지켜줘요. 침만 맞아가지고 치매가 없어진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Q&A 시간을 한 10분 정도만 가질까 합니다. 손에는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한의학 혈자리 중에 오수열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혈자리예요. 한의학 침도 많이 놓고 손끝 발끝에 침 많이 맞아보셨죠? 네. 여기 놓는 이유가 오수열이라고 되게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여기 손끝 발끝에 많이 있어요. 다. 그래서 이거 치료를 하면 혈자리 자극도 되고 이 우리 몸에 보면은 뇌를 이렇게 해보니까 뇌가 이렇게 다 있지만 실제로 뇌가 느끼는 영역들이 보면 그 뇌 영역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 입술 이런 데들이 엄청 많은 부분. 제가 하나만 더 전달을 해드리면은 네? 손가락, 발가락뿐만 아니라 요 귀 있죠, 귀. 귀를 많이 움직이고 귀를 잡아당기고. 막 자꾸 비벼주고 우리 귀를 만지면은 특히 아픈 데들이 있으세요. 거기를 자꾸 풀어서 귀를 막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가 되게 좋습니다. 쥐가 일어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근육이 긴장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신경이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쭉 내려가는데 그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도 쥐가 나거든요. 그래서 쥐가 일단 난다 그러면은 그런 마그네슘 같은 거 드시는 거 좋고 그러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 중에 다리 종아리를 늘려주는 운동을 자주 해주셔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 다리를 늘린다 그러면 다리를 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늘어나죠. 아니면은 책 같은 거를 조금 올려놓고 앞꿈치만 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뒤가 쭉 늘어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기구들도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구,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서 그 아래 쓰면 쫙 스트레칭 되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도 댁에서 할 수 있는 건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침 맞고 싫어요. 그 관절 손상은 일단 관절 손상이 되고 회복할 때까지 염증기, 증식기, 재생기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아프다 그러면 염증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1번 안 쓰는 게 있어요. 재손상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러고 만약에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염증이 어느 정도 있을 상태에서는 많이 쓰지 말고 염증을 없애는 치료를 아이스팩 같은 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염증이 일단 없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움직일 때 여기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픈 부위가 있어요. 거기를 꽉 누릅니다. 꽉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덜 아파요. 그거를 자주 해주세요. 그거를 자주 해주시고 요 아픈 부위에 있는 근육을 만약 여기다 아프면 여기를 많이 써서 그런 거거든요. 요쪽을 요걸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쭉 스트레칭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나으면 요거를 강화하는 그거를 다 병행해요. 여기 이렇게 하고 못들어서 하는데 침 맞으면 이게 가능하시면 침 맞으시면 치료가 돼요. 침 맞고 스스로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강화하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관절염, 텐성 관절염이나 어떤 관절염도 다 염증이에요.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병원체, 음식 끊는 거 이거 다 동일한 관절염은 1시간 더 하죠 다음에 관절염. 그래서 오늘 사실은 치매와 아파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당연히. 근데 아파서 걷기가 힘들잖아요.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폈다 풀었다 하는 운동, 누워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걸 하다 보면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필요하신 혹시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여기 주소로 연락을 하시거나 하시면